또 많이들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은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벌써 7월이다 보니까 또 아는 친구들도 이제 또 하나하나 눈에 띄고, 인문 강의, 그리고 무료 그 특강, 또, 스터디, 뭐 집중 수업,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뵙고 또 인강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신지요? 네, 손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죠?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자, 오늘은 좀 제가 PPT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뭔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잘 로딩이 안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저한테 딱 주어진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니까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핏셋 뭐 시험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고 아니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1회 이번이 처음이다. 초시 손 초시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거의 뭐 전 초시네요. 그죠? 2회 이상 2회 2회 그죠? 3회 괜찮습니다. 3회 있어요? 예, 간간히 눈에 띄죠. 자, 핏셋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죠. 그죠? 근데 보통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에 가장 그죠? 힘들어해서 저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만만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냥 기출문제 조금 풀고 나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해설지를 읽게 되면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언어 논리 때문에 합격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격선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85점이라고 하면요. 85점을 맞으면 떨어져요. 그죠? 85점 이상으로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논리뿐만 아니라 세 과목 다 85점 이상, 즉 한 90점 정도 맞는다는 생각으로 세 과목 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 하나라도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그냥 기출문제 몇 번 풀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언어 논리를 어떻게 하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를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8월이고 9월이고 좀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모광 시즌이 오고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해마다 겪었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죠. 저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죠? 자료 해석이 다른 학원에서 개강하고 있는 이때 그죠? 양대 산맥에서 개강하는 이때 저는 언어 논리를 개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료 해석보다 언어 논리에 조금 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2회 이상 2회 이상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단시간에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지금 7월, 8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기본 강의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다른 과목들과 같이 돌리시면서 기출문제 정리가 완벽하게 9월 달 전에는 끝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반복하셔서 자기만의 틀이나 자기만의 분석 틀로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핏셋의 언어 논리만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 논리는 어떤 시험인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수능 언어 영역이랑 뭐가 다르냐 아니면 리트나 미트디트에 있는 언어 시험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언어 논리는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언어 공부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의 압박이 있죠. 그죠?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정확도를 두 개 다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핏셋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지금 이제 다 사무관이지만 그 친구들이 처음에 시험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언어 논리 시험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시험 어땠냐고 그랬더니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 라고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09년 08년도인데 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해는요 굉장히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의 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논리 문제의 비중도 높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논리라는 걸 처음 접하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서
들어가서 수능 언어는 해봤으니까 독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논리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건 새로 공부해야 할 것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논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논리 이론에다가 집중하시고 기호화하는 거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부 방법들이 많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작년까지는 3회 이상 시험 봤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장수생들. 이도 저도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본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1등 강사들 다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친구들이죠. 기출 분석도 그렇고. 과연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잘못됐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몰랐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해력이 약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헛우물을 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독해력입니다. 7월 20점에 독해력을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10월, 11월 달에는 독해력이란 이야기를 제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입문 강의 때부터는 제가 뭘 했냐면 지문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읽는가 읽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그리고 백문 특강 때도 그런 걸 했었고요. 이제 기본 강의에 와선 여러분들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뭐냐면 선택지 줄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을 드렸던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걸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독해와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정확도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기본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 오시기 전에는 혹은 피셋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푼다고 혹은 시간에 맞춰서 푼다고 그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요런 것들 있죠. 제가 1대1 클리닉 하다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저한테 하는 소리들 있죠. 그죠? 저를 만났던 친구들, 그죠? 한 번쯤은 저한테 다 얘기를 하다가 혼이 나거나, 그죠? 제가 이 대답을 하다가 이거 귀찮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피셋형 인간이 아니면 어떡하죠? 저 여기 온 사람들 치고 피셋형 인간은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셋형 인간이 아니면 시험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 강의든 뭐 수업을 듣고 특강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피셋형 인간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좀 더 피셋형 인간처럼 보여지는 거지.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향상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 가능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시험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충분히 공감을 나누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시 준비생은 아니었는데요. 꾸준히 이제 언어 논리나 언어 관련된 공부를 했고 물론 전공은 학부는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석사도 국문학을 하고 지금 박사 과정 중에도 국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PR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다가 인문학을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인문학 하는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학문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니까 법학 전공한 친구들이 가장 언어 논리를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웃고 있죠. 그죠? 왜냐면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령이 없고 강약 조절 이런 거 없고 텍스트를 전체 다 씹어먹는다는 느낌으로 그죠? 법전 보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는 어떤 눈 자체가 여러분들이 4년 5년 동안 학부 생활에 놀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죠? 눈이 보는 눈이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그죠? 저 역시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고 나서 경제학 공부 잘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듣고 보고 이런 텍스트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다 보니까 다시 인문학이든 아니면 언어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언어장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양이죠. 텍스트의 양이 정말 무진장 많았고 많이 썼기 때문이죠. 많이 써봤고 많이 읽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독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혹은 언어 논리를 잘하려면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독서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독서 모임을 하거나 독서 토론하는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왜? 그 텍스트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은 지문 읽는 거, 시험에 언어 논리에 나오는 지문에 익숙해져야 하지 텍스트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에 눈이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는 그냥 일반 독서, 책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텍스트는 시험에 나올 법한,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지문에 익숙한 그런 그죠? 눈을 길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배들이 필셋 이꼴 양치기라고 하는데 과연 맞나요? 요 질문이 이제 한 8월, 9월 달 넘어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도 안 들었고 필셋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 달 가니까 이제 찬바람 부니까 이제 시험 접수도 좀 하고 시험 날짜도 나오니까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막 뭐죠? 행시사라는데 치면은 뭐 기출지문 하루에 뭐죠? 기출을 하루에 3개씩 풀었대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 하나 풀고 점심 땐 자료에서 풀고 저녁 때 상황 판단 이렇게 풀었다고. 그래서 양치기를 많이 하면 올랐다. 이것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거죠. 요거. 필세청 인간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거 이꼴 실력 향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제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는 사신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논리 문제를 정말 제외하면요. 한 80% 이상 그리고 90% 가까이 독해 문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32문제 정도는 무조건 독해력으로만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8문제 정도는 그 안에 논리 퀴즈가 있거나 약간의 기호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비중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논리나 다른 어떤 기호화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결국에는 90점 안 나옵니다. 그죠? 90점이 나오려면 정확도가 최소한 32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풀고 다 맞아야 되는데 논리를 하다가 이도저도 못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논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OX를 이제 하잖아요. 문제 풀고 채점을 하는데 맞았다고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쉬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푸는 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지문이 그런 비슷한 게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하느냐. 그래서 다른 문제에다가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3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진을 빼버리면 자료나 상황에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를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다 보면 그죠? 언어만 하게 되고 시험장에서도 제 생각만 하다 보면 자료랑 상황 때 힘이 빠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장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언어는 잘 봤어요. 그럴 때 속상합니다. 그죠? 언어 말고 3과목을 다 잘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속도, 정확도, 하나 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얼마나 쉬운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느냐. 가볍게 풀어야 돼요. 그죠? 그냥 맞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끼시려면 독해력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했던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것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 지문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문 보는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지문 보는 눈인데 이따가 햄버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그 수강생 분 중에 이번에 외교원 끝내신 분 중에 7.8기로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외모고시. 근데 그 친구가 작년 겨울에 저한테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메일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좀 오글거리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신체의 눈을 주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지문 읽는 눈을 주셨다며, 그죠? 아름다운 러브레터였습니다. 그죠? 저한테 그렇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면 합격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7.8기로 합격을 하셨는데 지문 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언어 논리가 7년째, 8년째 봤을 때 그 느낌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맨날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고, 그죠? 기출문제 답 다 한다면서요. 그죠? 기출문제 답 다 한다고. 어이구, 피하지 마요. 그래서 기출문제 답 다 알아서 더 이상 뭘 그렇게 반복해서 보냐고 라고 하지만 그분은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7년, 8년째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딱 하면 저보다 연구원 수준으로 해설지가 달달달달 나왔습니다. 1번의 답은 이거고, 2번의 답은 이거고, 3번의 포인트는 이거며, 4번은 이렇습니다. 따다다다 나왔는데 상황 판단까지. 그래서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1등 강사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그치만 어디 나가서는 절대 못 풀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근데 저랑 겨울에 특강을 하고 지문 보는 눈을 이제 키우려고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굉장히 쇼크를 받았대요. 근데 그동안 지문을 안 읽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문제에 있어서 지문 공부하는 거에다가 시간을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그죠? 햄버거. 그죠? PPT 좀 신경 좀 썼어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햄버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송중기 사진 보이죠? 제가 사랑하는 송중기인데,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오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햄버거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더 써먹을 거예요. 아이고, 이쁘네요. 자, 그래서, 햄버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햄버거 연습 좀 했어요? 특강 후에. 그래,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해갖고 와요. 알겠죠? 자, 햄버거가 지금 아까 송중기가 들고 있었던 것처럼 예쁜 햄버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문은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가. 자, 우리 보통 지문은 몇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3단락에서 4단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길면 5단락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빵이에요, 빵. 햄버거에서 빵이 없는 빵은 없었죠. 햄버거는 없죠. 그죠? 다른 건 있을 수 있어도 빵이 없으면 여러분들 손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빵, 마지막 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얘는 뭐냐?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나머지 여기 가운데 있는 건 2개, 세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단락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죠. 자, 우리가 보통 지문을 읽을 때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하느냐? 바로 이 빵들입니다. 햄버거에 있는 빵. 첫 번째 있는 빵, 마지막에 있는 빵. 그럼 이 빵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당연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빵, 첫 단락을 과연 제대로 읽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락을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첫 번째 단락을 읽으시면서 뭐라도 하나 남겨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을 날려 읽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만 읽고 그냥 대충 서설 나오나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망진창으로 이제 글을 읽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글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축은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죠.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죠? 두 번째 뭐 있었어요? 구조. 세 번째는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답이 되는 부분 4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했었고, 우리 백문특강 때 그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라든지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 사회적 통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단락을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문 다 읽고 나서 무슨 글이에요? 이랬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단락에서 뭘 끄집어내느냐겠죠. 우리 했던 거 복습을 해보면요. 이 글은 라투르가 아니네요. 그죠? 철학자들은 다 오랫동안 단어의 의미가 내 물리적 재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일반적인 통념 혹은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이렇다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무엇에 관한 글인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뇌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글에 있어서 무엇에 관련된가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무조건 지문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굉장히 씹어 드시면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 글은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글이고 이 단어의 의미와 뇌의 물리적 재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와 관련된 글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어의 의미 그리고 뇌의 물리적 재료 무슨 관계가 있지? 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니까 이 앞에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미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사전적으로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전 여기를 굉장히 빠르게 읽을 겁니다. 왜요? 강약 조절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단은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는 무엇에 관련된 글인가와 관련된 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 불편할 정도의 정보들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에서는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은 빠르게 약하게 읽어냈다가 그러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의미가 뇌의 어딘가에 있는 특정한 뉴런들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해서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이미 핵심적인 내용, 핵심 키워드가 이미 제시가 됐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와 뇌의 물리적인 재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때 그거에 대한 답이 그러나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미가 뇌의 어딘가에 있는 특정한 뉴런들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미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된 다음에 이 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인문학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이후에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뭐라고 했냐면 현대 인문학은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필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읽기 시작할 때 그거의 답을 찾는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다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이 마지막 단락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핵심 내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모든 선택지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지문에 있지? O, X. 2번 두 번째 단락에 있네. O, X. 3번 어디에 있지? OX.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본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사실 답이 되는 선택지는 어떠냐면 핵심적인 내용, 핵심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할 게 선택지 추리기였죠. 근데 그 선택지를 추리려면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보통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이거 2013년 기출문제죠. 그죠? 2013년 기출문제인데 되게 어려웠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교형 지문이었고 사람들이 4명이나 나오면서 뭔가 원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죠? 돌아버리는 지문이었죠. 그죠? 시험장에서. 읽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하다 보니까 빈 공간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견해 차이가 막 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락을 가보니까 그죠?
마지막 단락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죠?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빈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나열되고 그거의 관계를 막 얘기를 해주다가 마지막 단락에 뭐가 나왔냐면 공간과 정신을 독립적으로 실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비교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같은 견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답이 됐죠. 그죠? 그럼 마지막 단락의 포인트가 그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여러분들 선택지를 추리려면 몇 번부터 봐야 됩니까? 1번부터 3번이 공간과 정신의 독립된 실제에 관련된 글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빈공간 유무였죠. 그럼 몇 번부터 봐야 돼요? 선택지를 1번부터 3번. 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 5번은 실전에서 건드시면 안 되는 선택지죠. 그죠? 1번부터 3번부터 먼저 선택지를 추리고 마지막 단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부터 접근을 하신 다음에 1번부터 3번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추리기에 이제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프린트가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와 관련된 지문이죠. 거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거. 시간 남으시면 뒤에 것까지 푸십니다.
자, 그만합시다. 지금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다들 차이가 나고, 벌써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그죠? 한 문제 풀기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만 풀어요. 줘요. 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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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못 걸렸죠, 그냥.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푸신 거 보면, 이 친구도 이제 밑줄을 이렇게 치고서, 이제 지문을 읽는데 너무 밑줄을 안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밑줄을 안 치면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제대로 밑줄을 치는 연습을 기르셔야 되고 지문을 눈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신 밑줄이 너무 많으면 조금 이제 또 지문 읽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거기에도 항상 신경 쓰시고요. 원래 제가 하는 시간이 끝났는데 한 10분 정도 더 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더 할게요. 저는 원래 제 시간에 안 끝나잖아요. 그죠? 좀 더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가 정치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이 지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쪼실 필요 하나도 없고, 특히 초시생이라고 하면, 나 이거 그만두고 행시 접을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그리고 시험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이런 지문 도대체 다시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해요? 라고 제일 많이 질문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찾으라고 했죠. 뭡니까? 국가의 정체를 규명하는 글이죠. 이 글은. 자, 일단 이 글은 국가의 정체를 규명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설명형 주장 접근할 때 무엇에 관해서 무엇을 더욱더 강조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무엇에 관해서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 글이 설명하는가를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까지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항상 끝이 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스터디 할 때도 무료 스터디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죠. 항상 보면 여러분들은 비교, 양상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체, 규명 이거는 수능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규명을 통해서 뭘 더 강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공화정과 민주제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혼동하지 않으려면 하면서 이미 줬어요. 뭐를? 공화정이랑 민주제만 열심히 보라고.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공화정과 민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어야 될 부분도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밑줄 친 거 보면은 굉장히 흥분해서 치다 보면 너무 중요한 게 첫 번째 단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밑줄이 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단락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되겠죠. 자,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공화정과 민주제 정체였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약하게 읽으시고 나머지는 빠르게 스킵을 하시되 얘네 둘만 꼼꼼하게 읽으시면 돼요. 첫째, 둘째 먼저 질문 읽으시고 세 가지 정체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정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대요. 그죠? 하나, 둘, 세 개였는데 하나가 귀족제, 그 다음에 민주제, 그죠? 군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만을 일단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더 궁금해해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민주제죠. 왜냐면 우리는 민주제랑 공화정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가볍게 읽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들은 그냥 동그라미만 쳤지 여기를 열심히 읽었던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락에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질문의 답으로 뭐예요? 두 가지 형태만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캐치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공화정이랑 전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했던 민주제랑 공화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 다른 질문에서 답이 나온 거니까 얘네들은 뭔가 성격이 다른 애구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는 빠르게 속도를 내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공화정에서는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오다가요. 자, 중간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제는 하면서 이제 민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기 아까지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것까지였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약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민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제는 하면서 민주라는 그 의미에서 있듯이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다. 이런 필연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드라든지 반드시와 같은 센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고민을 하셔야죠. 민주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라면 민주제랑 공화정은 계속 요거를 상기시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떠라는 거야?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제에서는 하면서 요 기는 다시 약하게 읽을 겁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민주제와 공화정을 혼돈하지 않으려면 이었으니까 주인공을 뺀 나머지 문장은 약하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글은 무엇에 관련된 글이었어요? 국가의 정체와 관련된 글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된 글이었는데 국가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죠. 그죠? 대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진정한 정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정체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정체란 뭐여야 된다는 거죠? 대의제도를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센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은 대의제도에 굉장히 강한 그죠? 포인트를 주셔야 되겠죠. 국가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대의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 국가의 정체를 균형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대의제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대의제도만. 왜냐하면 나머지가 굉장히 정보가 많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정보를 다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인 대의제도가 여기에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한 기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잘 잡았을 그때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센 표현. 대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진정한 정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센 표현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도 어떤 거는 굉장히 강한 문장이고 어떤 거는 힘이 약한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잘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다시 한번 요거죠. 민주제. 자, 민주제가 주인공이었는데 다시 한번 대의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그러나 민주제에서는 대의제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정체를 규명하려면 대의제도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민주제는 대의제도가 실현되기 어렵대요. 그러면 진정한 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꾹꾹 눌러서 하시려면 쓸데없는 정보를 다 가져가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음표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 국가의 정체, 대의제도, 민주제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공화정은? 그죠? 공화정 궁금해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힘 빼서 읽어야 되겠죠. 공화정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공화정이 나와요. 이런 이유로 볼까요? 완벽하게 합법적 정체인 공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정체라는 건 얘는 진정한 정체라는 거고 대의제도 실현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그렇죠? 공화정은 대의제도를 실현할 수 있네요. 아까 민주제 같은 경우엔 대의제도를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진정한 정체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화정은 합법적 정체래요. 그래서 대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오셨죠? 근데 계속 궁금한 건 공화정과 민주제인데 그럼 민주제는 다시 한번 궁금하셔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나오죠. 민주제에서는 폭력혁명이 아니면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화정에 폭력혁명 아니면 민주제가 도달하기가 어렵대요. 이유는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의제도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제가 공화정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점진적 개혁이 아니고 그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폭력혁명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대의제도 때문이겠죠. 그죠? 아이고 힘들어. 자, 세 번째 탈락. 국민에게는 통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또 얘기하고 있죠. 강조해주면서 뭐라고 해요? 정부의 형태가 진정한 정체가 되려면 여기 밑줄 치셔야 되겠죠. 진정한 정체.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된 글이라고 했죠. 국가의 정체와 관련됐는데 진정한 정체가 되려면 대의제도를 실현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의제도를 실현해야 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만 공화정이 가능하다. 아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죠. 그죠? 공화정이 실현이 되려면 얘는 합법적 정체이기 때문에 대의제도를 실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의제도를 실현해야지만 공화정에 이룰 수 있는데 민주제는 대의제도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 정체인 공화정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끝났죠? 이 글은. 그럼 정리를 합시다. 아까 공화정과 민주제가 있었고 국가의 정체를 구명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정체가 되려면 대의제도를 실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의제도 짱 중요해요. 그죠? 근데 공화정은 합법적 정체이기 때문에 대의제도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민주제는 대의제도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체가 될 수가 없고 얘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의제도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 끝났죠. 그러면 이 글을 다 끝났을 때는요.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됐을 때 지금과 같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완벽하게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나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대의제도죠. 대의제도. 그죠? 대의제도 하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왜 중요한지 모르다고 하더라도 공화정과 민주제를 구분해야만 하는데 공화정과 민주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대의제도니까 대의제도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추린다고 하더라도 대의제도가 들어간 선택지인 2번과 4번을 추리실 수가 있을 거고 2번과 4번 중에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민주제는 대의제도를 실현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죠? 진정한 정체가 아니고 대의제도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단락에 항상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가 담긴 선택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죠? 원래 할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죠? 다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독해 원리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설되어 있고요. 지문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 때 쓸 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인데 자, 보면 첫 번째에서 무엇에 관해 무엇을 강조하여 설명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을 읽을 때 설명형 주장의 경우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에 관해 첫 번째 무엇은 국가의 정체였죠. 자, 무엇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가? 공화정과 민주제 하나 더 쓰셔야 되겠죠. 뭐예요? 대의제도죠. 그렇죠? 대의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캔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자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핵심 키워드랑. 여기에서는 지금 정체라든지 민주, 대의와 같은 한자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 다 중요하죠. 그죠? 미리 먼저 봤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고 읽으면서도 의식했다면 핵심 키워드랑 관련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약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첫 번째 단락을 읽는 것에 실패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버릴 만한 거는 확실하게 버려주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민주제가와 공화정만 그리고 국가의 정체만 궁금해해야 되고 나머지는 버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표현, 센 표현 되게 많았죠. 필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뭐를 실현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든지 폭력혁명이 아니면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센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에 햄버거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무엇이 들어있었고 마지막 단락에도 다시 한번 대의제도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여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항상 정리되어 있는 이 문장을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도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대의제도까지만 챙겨가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글을 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해서 읽어보시면 상관이 없고요. 지문 분석에서 1번 지문 유형 및 읽기 전략, 아까 설명형 주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단락별 핵심 내용은 당연히 집에서 정리하셔야 되고,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정답 선택지 출제 원리는 뭐였습니까? 대의 제도라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선택지였고, 선택지를 추리려면 아까 2번, 4번인가요?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의 선택지 추리기가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정답인 선택지랑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시는 것까지. 이게 한 문제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리뷰 방식입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길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기본 강의 들어라 이런 거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까먹었어요. 그죠? 우리 기본 강의는 제가 빨리 이거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언제 합니까? 학생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돈은 도대체 언제 버십니까? 그러게요. 돈 언제 벌고 언제 결혼하죠? 큰일 났어요. 그죠? 7월 8일부터 오늘 오신 분들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퀄리티. 그죠? 저 백문특강 굉장히 잘 됐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저는 무료이든 아니든, 다른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20만원, 30만원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그죠? 그런 것들,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이거 무료로 들었네, 라는 생각을 까먹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준비를 성실하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7월 8일 날부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논리 수업이 들어가고요. 3회로 테마를 나눠서 할 겁니다. 1회는 정말 기본 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여러 가지 응용틀, 실험이라든지 과학, 그 다음에 가설 추론이라든지 하는 그런 응용 지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 논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도 다 다루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기본 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터디도 진행이 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그죠? 7월 8일 날 찌질한 친구들 다 데리고, 특히 잘생긴 남자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네, 기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